때는 2010년. 당시 20살이던 나는 장충동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 집에서 통학하려면 대략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고,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하루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 게다가 여자친구와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이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 상경해서 살기로 했어. 그렇게 원룸을 알아보게 되었고,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구하고 싶었지.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어. 결국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지.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루터기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어. 생각보다 저렴했지.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 워낙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한두 달 정도만 살고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어. 그렇게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이 지날 무렵이었어. 마침 11월에 내 생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학교 앞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어. 난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해서 결국 동기들이 나를 데려다 주게 되었지. 난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중앙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는 등 미친 짓을 하다가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고시원은 동산 뒤에 있었는데 그곳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11시 정도만 돼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었거든. 그렇게 골목 앞까지 와서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며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박고 있는 거야. 저 여자도 술이 취해서 맛이 갔구나. 난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마치 기계로 낸 것 같은 소리였지. 흔히 공포영화나 그런 곳에서 나올 법한 목소리였어.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톤이었고 취기와 피곤하기도 했기에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그리고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지.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어. 내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지.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기에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 그렇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술 취한 여자가 내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순간 술이 확 깼지. 아씨, 뭐야? 그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대던 여자는 나를 쫓아왔던 거였어. 내가 서 있던 장소는 층간 창가 쪽. 담배를 태우던 장소라서 노래방 간판 불빛이 비쳤는데 그 여자 얼굴도 불빛에 비쳐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 보통 시선이 다리부터 올라가서 얼굴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얼굴부터 보게 되었어. 턱, 입, 코, 눈. 그 여자의 눈 주위가 새까매서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지만 다시 살펴보니 눈이 없었어. 난 너무 놀라 3층 현관에서는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하지만
그대로 내 방으로 죽어라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문을 잠궜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찜질방처럼 따뜻했어. 난 슬슬 긴장이 풀렸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는 안 올 거라는 안도감도 들었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에 빠졌어. 얼마나 지났을까. 너무 더워서 눈을 떴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 너무 더워서 문을 좀 열었어.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난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보이진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분명 누군가 내 방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지.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옆방 사는 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쯤 일어났지. 마침 그때 옆방 형도 일어났는지 방에서 나오는 거야. 형 일어나셨어요? 아니, 일어난 건 진작에 일어났지.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냐? 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 예? 여자라뇨? 에이, 시침이 떼지 마.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갔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더만. 난 순간 소름이 끼쳤어. 첫날 새벽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나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생각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 형이 아닌 그 눈아롭던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어. 형,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나는 너무 놀라서 방 안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 그런데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잘 쉬고 간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내가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10년) 전 봄이었던 것 같다.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던 시절, 결국 남은 돈 다 털어 어머니만큼은 편히 모시려는 마음으로 작고 오래되었지만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어찌되었건 난 못난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 자력으로 일어섰지만 내리막 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사업이라는 끈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대구에 직장을 잡게 되었다. 난 곁에서 모시지 못한다는 마음에 더욱 어머니께 죄송했다. 그렇게 이사를 하던 날, 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몇몇 물건들을 치우고 도배도 새롭게 하고 이리저리 꾸미니 칙칙한 건물과는 달리 집은 산뜻해 보였다. 실내 구조가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에는 창문이 없었다. 욕실 벽은 타일로 되어 있었으며 벽과 천장 모두가 캡슐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다. 환풍기도 창문도 없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한편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나는 대구로 내려갔다. 그리고 2주 후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어머니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였다. 마치 어디 아프신 분처럼 말이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난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계속 물어봤다. 당시 우리 집에는 요크셔 테리어 4마리와 시추 1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애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셨다. 그런데 이사하고 대구로 내려간 그날 밤부터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한참 주무시고 계셨는데 개들이 짖는 통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한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짖기를 30-40분 정도.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말이다. 어머니께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행여 누가 될까 싶어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했었다고 한다. 매일 새벽 1-2시 정도 되면 그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는 많은 스트레스였다고. 하지만 사람을 정말 잘 따르는 애들이고 순한 애들인데 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이 짖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댁에 돌아온 그날 밤 한참을 자는데 어머니가 날 깨우셨다. 난 순간 또 개들이 짖나 보다라는 생각에 눈을 뜨는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다. 욕실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요? 전혀요. 그리고 난 열린 방문 사이로 시선이 향했고 개들 눈은 파랗게 불이 켜진 채 욕실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욕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난 어머니께 무슨 소리였냐고 여쭤보니 욕실 쪽에서 천장을 부수는 것처럼 3번 소리가 났다고 한다. 잠귀가 밝은 편이지만 난 전혀 듣지를 못했다. 놀란 어머니와 개들을 진정시킨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었으나 피곤해서 그런지 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난 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들이 욕실에서 온갖 난동을 피운 것이었다. 욕실에서 얼마나 날뛰었던지 욕실에 있던 물건들은 죄다 넘어지고 성한 것이 없었다. 새끼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 난 한참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실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윽고 어제 어머니께서 들었던 소리가 났다. 어찌나 큰 소리인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다. 난 방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로 나가니 개들이 거실에서 욕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도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너도 그 소리 들었지? 난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께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잠으로 보냈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해서 찜찜했지만 회사 때문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야 했다. 어머니께는 건물이 오래되어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드렸다. 하지만 내려온 뒤로 저녁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으나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계속 신경 쓰이는 탓에 주말에 내려가 어머니와 그 소리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낮인데도 욕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였다. 나와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개들은 요란하게 짖어대고 패닉 상태였다. 더 이상은 무서워서 참을 수 없었고 아파트를 판다 한들 새 집을 얻을 돈도 안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욕실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잘 아는 선배에게 욕실 수리를 부탁했다. 캡슐을 제거하고 방으로 만든 후 베란다를 욕실로 개조했다. 욕실이었던 방은 애견들 방이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공사 후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신 게 무서우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셨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앞동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한다. 이사 전에 노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금실 좋은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사셨다고 한다. 그런데 49제 후 어느 날부터 집에서 쾅쾅대는 소리가 났고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욕실뿐만 아니라 방, 거실, 천장에서도 그 소리가 났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소리 때문에 신경쇠약에 병까지 얻어 결국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이 나와 내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사하는 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안방에 장판을 들어올릴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었다. 얼룩지고 빛바랜 한 장의 할아버지 사진이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욕실 공사한 후로는 그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 일은 대학교 1학년 때야. 우리 학교는 작은 산을 깎아서 만들어진지라 나름대로 숲도 울창하고 운치 있는 호수도 있었어. 물론 캠퍼스도 아주 예뻤지. 그래서인지 학교 교정에서 술 한잔 걸치는 모습이 그 당시엔 낯선 풍경은 아니었어.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단대였던 친구들이 내겐 유난히 많았어. 지금의 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지라 관심종자가 되었지만 그땐 제법 인기도 좀 있었고 입학 초기에 그 학과의 동갑내기 신입생이던 엘량에게 사랑 고백을 받기도 했었지. 엘량은 얼굴도 예쁘고 수줍게 부산 사투리를 쓰는 아이였는데 난 거절했어. 근데 엘량은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찾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저기 미팅을 다니더니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지. 난 괜시리 속상하고 배 아파서 엘량의 학과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유난히 같이 술 친구도 잘해주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던 피양 친구가 있었어. 여럿이서 먹다가 다 뻗어버리면 꼭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 술 친구가 되어주던 친구였지. 그렇게 정이 들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여친이 되어 있었어. 그렇게 사귄 후에 하루는 찻집에서 남자친구 사귄 적 없느냐고 물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다고 했어.
왜 헤어졌어? 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녀의 대답은 정말 시크했지. 자살했어. 다른 말 없이 종이 쪼가리에 나한테 미안하단 말만 남겨놓고.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한쪽 손목엔 수도 없이 많이 베인 듯한 흉터가 있었거든. 그날 찻집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잡담이었던 듯이 우리는 재미있게 잘 지냈어. 물론 그날의 일도 잊어버렸지. 그 사건이 있기까진 말이야. 하루는 단대 앞마당에서 선배들과 신나게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피영이 날 부르더니 오늘 술 한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난 당연히 허락했지.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나, 피양, 그리고 학과의 남자친구 2명, 여자친구 2명, 모두 6이서 참석하기로 했어. 나와 피양 이외에 커플은 없었지. 우린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여자애들 2명은 잠시 볼일 보고 바로 합류하겠다고 했고, 남자친구 2명과 피양, 그리고 난 새로 생긴 편의점으로 갔어. 그리고 술을 산 뒤 난 종이컵을 달라고 점원에게 말했어. 몇 개 드릴까요? 6개 주세요. 아니, 7개 주세요. 옆에 서 있던 피양이 말을 했어. 난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봤고 피양은 날 쳐다보지 않은 채 멍한 눈으로 말했어. 한 명 더 올 거야.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고, 우리는 먹고 죽을 요량이었는지 양손 가득 술을 들고 학교 안 숲속에 있는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어. 해는 학교 뒷산으로 넘어가고 우리 자리엔 어둠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었지. 난 남자친구 2명과 피양에게 술을 따라준 후 그녀에게 내 잔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피양은 호숫가 쪽 빈자리에 컵 1개를 가져다 놓고 술을 따르면서 말하는 거야. 너도 한 잔 받아. 피양을 제외한 우리 남자 셋은 서로 눈치만 봤어. 무슨 경우인진 모르겠으나 그냥 어색한 분위기로 건배를 했어. 참, 너 술 못 먹지? 건배만 해. 내가 마셔줄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그녀는 그 빈자리에 있는 술을 가져다 마시기 시작했어.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여기 우리 몇 명 있어? 너 뭐야? 내가 바보야? 하나, 둘, 셋, 넷, 5. 뭐? 그 자리엔 아직 여자애들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분명 4명이었어. 우리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봐야만 했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건배만 주구장창 해댔지. 안 마셔도 돼. 바다만 놔. 그녀는 빈자리에 계속 술을 따랐고 그렇게 1~2시간이 지나니 난 너무 답답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지. 여기 정확히 몇 명 있어? 너 왜 자꾸 장난쳐? 5명 있잖아. 난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그녀는 갑자기 호수 위 허공을 바라보며 외쳤지. 잠깐. 더 있네?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숫자를 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일이 오고 있어. 일어나. 정말 그 비명소리 하나에 소름이 돋아버렸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녀 눈에 검은 자가 안 보였어. 피양은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은 뒤로 뒤집어지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 난 무서웠지만 뭐라도 해야 했기에 친구들에게 손을 주물러 달라 외쳤고 난 그녀 위에 올라타서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 정신 차려, 제발! 그녀 입에선 거품이 계속 흘러내렸고 소름 끼치는 비명도 계속되었지. 그 비명 소리에 경비 아저씨 한 분이 랜턴을 든 채 달려오셨어. 너희들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여자 한 명은 누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남자 3명 중 2명은 양쪽에서 팔을 잡고 난 배 위에 올라타 있었으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게 아니라, 저희 이 학교 학생들인데, 같이 술 먹다가 이 친구가 발작을 일으켜. 그 순간 나중에 합류하겠다던 그 여자애들 2명이 학교 정문에서 피양의 비명소리에 땀 범벅이 되어서 달려온 거야. 아저씨, 얘네 친구 맞아요. 우리도 같이 술 마시러 온 건데.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친구가 말했어. 얘 또 이러는 거야? 어떡해. 또 이러는 거야? 또 이러는 거야? 또 이러는 거야? 경비 아저씨는 여기서 술 먹지 말고 빨리 부축해 가라는 주의를 듣고 우리는 그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리고 피양은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마치 짐승과도 같은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계속 중얼거렸어. 나 좀 놔줘. 나한테 왜 이래. 제발들 좀 가라고. 그런 그녀를 부축한 채 우리는 산길을 걸어 우리 단대 건물로 향했어. 그 사이에도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다가 번쩍 뒤를 돌아보며 꺼지라는 비명소리를 질러댔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지. 우린 그런 그녀를 부축하며 단대로 향하고 있었어. 단대로 가는 길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녀가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어. 이제 갔네. 그렇게 우리는 단대 동아리실에 그녀를 데려다 눕혔고 모두들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같은 단대였지만 과가 달랐던 나는 그 후에 알았어. 신입생 OT 때 누군가 그녀를 보고는 귀신 들렸다는 말을 했다고 해. 그 이후에 이번과 같은 일이 술자리에서 종종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처음 술자리에 있었던 빈자리의 술잔. 난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어. 근데 6, 7, 8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본 거였을까?
내가 중학교 시절 유명한 리조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때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 중 가족이 무당이라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와 같은 조가 되었고, 꺼림치겠지만 즐거운 수학여행이라 난 금방 잊고 놀게 되었다. 그리고 첫날의 수학여행은 밤새는 게 하나의 재미였다. 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고 있는데 의외로 다른 친구들은 하나 둘 금방 잠이 들었다. 우린 이불이 모자라 바닥에만 깔고 자기로 하고 옷을 두껍게 입은 뒤 나도 잠을 청했다. 그때 당시 그 방엔 정확히 11명이 누웠고 난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리고 그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는 맨 왼쪽에 눕게 되었다. 내 발밑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 화장대가 있었고 그 거울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피곤함을 이기질 못했기에 그냥 누웠다. 그렇게 누워서 이야기하다 보니 잠이 들려는 찰나에 내 왼쪽에 누운 친구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다. 아, 내 머리끈. 그러더니 비틀비틀 기어서 내 발밑으로 가는 거였다. 그 친구는 여기저기 바닥을 들여다보는 건지 그 친구의 머리카락이 내 발바닥을 간지려 난 다리를 웅크려 주었다. 자세가 불편하다 보니 잠이 어느새 깨버렸고 밑을 내려다볼까 하는데 뭔가 무서운 기분에 쳐다보지 않고 발을 쭉 뻗기만 했다. 하지만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발바닥에 머리카락이 느껴졌는데 말이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어보니 나를 포함해 11명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난 무작정 왼쪽에 누워있던 친구를 깨워 머리끈 찾았냐고 물어보니 그 아이는 잠에서 덜 깬 나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단발머리였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결국 아침이 되었고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가 제일 먼저 일어났길래 어제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러자 그 친구가 흠칫 놀라더니 내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했다. 몰랐어? 걔 어제 밤새 우리 발밑에 기어다녔어. 그 한마디와 그 아이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벌써 9년 전 일이야. 내가 20살에 항상 같이 모여 놀던 친구 중 한 명이 군대에 조금 빠르게 입대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놀며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가게 되었어. 마침 한 친구가 강원도 홍천에 괜찮은 계곡이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 여행 당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지만 계곡엔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기 위해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그곳은 숲을 약간 헤집고 들어가야 해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우린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친 뒤 계곡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고 놀다 보니 어느덧 주변이 어두워졌어.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했어. 야, 한 번 더 계곡에 들어가서 놀자. 아, 어두워서 안 돼. 내일 또 놀자. 난 날이 어두워 내일 들어가자 했지만 친구는 바람도 쐴 겸 굳이 가겠다고 했어. 그 친구가 유일한 흡연자였기에 담배나 한 대 피우러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어. 그런데 금방 돌아오겠다는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더 날이 어두워져 친구가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냥 우리가 나가서 찾아보자.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 우린 각자 챙겨온 손전등을 들고 텐트를 나섰고 친구를 찾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기로 했어.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텐트 쪽에서 한 친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야, 빨리 와봐. 급하게 텐트로 돌아가 보니 바람을 쐬러 갔던 친구가 엎혀왔는데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입술이 새파랗게 되어 덜덜 떨고 있었지. 가져왔던 옷가지와 이불을 덮어준 뒤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이 되었어. 우리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 그 친구의 말은 이랬어. 친구는 물가 옆에서 바람을 쐬며 걷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그 여자는 자기도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고 다리를 삐끗했다며 내 친구에게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 그리고 휴대폰을 놓고 오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친구는 그 여자를 업은 뒤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발에 묻은 흙을 좀 씻고 싶다며 계곡에 잠시 들어가자고 하더라는 거야. 친구는 계곡물 앞에서 여자를 내려주려 했는데 여잔 못 걷겠다고 하며 내리기 싫다고 했다는 거야. 엎인 여자의 발이 물에 닿으려면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계곡물로 발을 들이던 찰나 물에 쑥 빠졌다고 해.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순간 등에 엎여있던 여자가 걱정되어 뒤를 돌아봤지만 여자는 없었다고. 설마 물에 빠진 건가라는 생각에 아래를 보니 엎여있던 그 여자가 친구의 발을 붙잡고 물 아래로 끌어당기더래.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다행히도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친구를 발견한 거였어. 그런데 그 친구를 발견한 친구가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싹 굳으며 얘기했어. 야, 너 내가 갔을 때 물에서 나오려던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 우리는 그날 밤을 새고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그 이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 이건 내가 겪은 실화다. 친구와 둘이 새벽 2시쯤 심심한 나머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걷다 보니 달동네까지 와 있었다. 한참 걷기만 하니 재미가 없었다. 야, 오랜만에 놀이터 나가자. 친구와 둘이 이야기도 나눌 겸 근처에 있는 불교 유치원에 놀이터로 갔다. 그 유치원은 좀 구석진 곳에 있었다. 아침에 갔을 땐 좀 오래된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고 놀이터도 알록달록 이쁘게 꾸며져 있었다. 근데 저녁에 가니 어둡기만 해서 으스스했다. 그래도 옆에 집 한 채가 있었고 불빛을 환하게 켜놓고 빨래도 널려 있었다. 정말 옛날 시골 할머니 댁 같은 느낌이었다. 그 집을 보면서 친구와 난 놀이터 옆 구석자리에 2인용 흔들의자가 나란히 3개가 있었는데 내 친구와 나는 구석진 맨 끝에 있는 흔들의자에 마주보고 앉았다. 그리고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구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난 친구에게 물어봤다. 아니야. 괜찮다고 해서 우린 계속 하던 이야기를 마저 했다. 그런데 계속 친구가 내 등 뒤쪽을 응시하면서 인상을 마구 찌푸렸다. 왜? 설마 또 뭐 보여? 그랬다. 내 친구는 잡귀를 잘 보던 친구였다. 자주 귀신을 보는 친구이기에 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다. 신경 쓰여 죽겠네. 계속 우리 이야기 엿들으면서 쳐다보잖아. 난 바로 뒤를 돌아봤고 어두운 구석 쪽에서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야, 신경 쓰지 마. 아예 관심 갖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 친구가 대뜸 말했다. 알겠어. 그리고 다시 친구와 이야기를 하려고 친구를 마주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때 내 친구의 등 뒤로 옆칸 흔들의자 쪽에서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살짝 허리를 굽힌 채 곁눈질로 옆에 있는 흔들의자를 쳐다봤다. 그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혔다. 대놓고 쳐다보진 않았지만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을 분명하게 느꼈다. 옆 흔들의자엔 어떤 아이가 누워 있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카락. 고개는 약간 기울여 우리 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난 너무 소름이 끼쳤다. 야, 네 뒤에. 난 친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무시해. 친구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난 친구의 말을 듣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다. 난 도저히 무서워서 친구에게 빨리 가자면서 재촉을 했다. 그랬더니 친구도 그래야겠다며 우리 둘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흔들의자에서 멀리 거리를 두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걸어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여자아이가 누워있던 흔들의자 쪽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 여자아이는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쪽으로 고개를 꺾어가며 우리를 쳐다보는 거였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고 그대로 난 굳어버렸다. 그 여자아이의 눈은 퀭하면서 까맣고 안으로 쏙 들어간 눈이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몸은 차에 깔린 듯이 눌린 것처럼 보였고 온 몸이 흙투성이었다. 그렇게 잠시 굳어 있을 때였다. 야, 얼른 가. 친구가 내 팔짱을 끼고 말해준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걸어나갔다. 그리고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입구 오르막길 앞에서 친구와 난 오싹함을 느끼고 하나 둘 셋 하면 뛰자고 했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오르막길을 뛰었다. 근데 있는 힘껏 뛰는데도 왠지 제자리에서 뜀박질을 하는 것 같았다. 난 주저앉아 버렸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러자 내 친구는 침착하게 나를 일으켜 다시 뛰어서 그 놀이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궁금해졌다. 그래서 낮에 그 놀이터를 다시 찾아갔고 낮이라서 그런지 너무 정감 가는 놀이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제 처음에 보았던 그 시골 풍경의 집 한 채. 분명 새벽에 봤을 땐 화단도 잘 가꿔놓고 빨래도 널려 있었던 집이었다. 하지만 아침에 가서 본 그 집은 새벽에 보았던 집이 아니었다. 그 집은 문짝이 다 뜯겨져 있었고 방치된 지 몇 년 된 듯한 폐가였다. 난 또 한 번 소름 돋는 공포를 느끼고는 다신 그 놀이터에는 가지 않고 있다.
약 10년 전 내가 촉을 마구 발휘하던 그 시절쯤이야. 그때 아는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워낙 싸다며 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줬음 좋겠다고 하는 거야. 물론 그 형님은 내 능력을 대충 알고 계신 분이었지. 그 당시 난 말이 좋아 작가지 그냥 놀고 먹는 백수에 가까웠어. 마침 작업실에만 처박혀 있기도 따분하고 내가 좋아하는 회를 사준다는 말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쫓아갔지.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어느 곳에 자리한 한 아파트였어. 위치는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를 들어가야 하는 아파트였어. 아파트 단지 뒤에는 산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고 주변에는 밭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지. 그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같이 집을 보기 위해 동행했던 형님의 친구와 그 와이프분 그리고 6살 정도 된 어린 딸,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나 이렇게 총 7명이서 보러 가게 되었어. 몇 층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꼭대기층이었고 우리 7명은 다 함께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집안에서 별 다른 이상한 점은 느껴지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그 아파트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어.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아니었거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섰지. 다 함께 타기엔 엘리베이터가 좁아 나눠서 타야 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은 계단을 이용할 테니 먼저 내려가라고 하셨어. 우린 별 다른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어. 버튼 앞에 서 있던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면 천장에 수리등의 목적으로 뚫어놓은 구멍 같은 게 있는데 보통은 닫혀있지만 그 구멍에서 까만 머리카락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본 까무잡잡한 얼굴, 40,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으며 산발의 긴 머리카락이었어.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속으로 고민하며 곁눈질로 계속 살피는데 목 아래쪽으로만 내려와 있는 머리가 빙글빙글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360도로 말이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 일행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 입가에 웃음을 가득 띤 채로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는 3-4바퀴를 돌고 나서야 미처 보지 않고 있던 구석에 서 있던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 버렸지. 그와 동시에 우리는 1층에 도착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림과 동시에 난 큰 한숨을 내뱉었어. 아마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던 건지 숨을 참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형님이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며 질문을 던지셨고 대답도 하기 전에 계단을 통해 중개업자 아저씨가 내려오셨어. 아저씨, 여기 아파트에서 사고 난 적 있어요? 뜬금없는 내 질문에 아저씨는 당황하셨고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였는지 한참 말없이 내 표정만 살피셨지. 우린 별거 아니라고 대충 둘러대곤 결국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 그리고 당연히 집 사는 건 반대했지. 형수님을 비롯한 여자분과 아이는 먼저 귀가하고 남자들끼리만 횟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하게 됐어. 그러면서 아까 본 것을 이야기해드렸지. 그러자 형님의 친구분이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어. 아이고, 젊은 사람이 겁이 많고 귀가 허해서 헛걸 보는구만.
그분은 내가 그 자리에 왜 따라갔는지 모르는 눈치였어. 형님도 내게 미안했는지 친구에게 뭐라 하시고 그렇게 술자리는 시시하게 끝났어. 그 후 두세 달 뒤 그 형님께 연락이 왔어. 오늘 시간 괜찮으면 술 한잔 할까? 그렇게 저녁에 나간 술자리엔 그때 그 친구분이 계셨고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야. 난 눈치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 예상대로 그분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셨대. 그때 당시 집을 보고 난 뒤 며칠도 되지 않아서 말이지. 그렇게 이사를 한 뒤 며칠간은 별 문제 없었는데 한 열흘 뒤부터 딸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하더래. 엘리베이터만 타려 하면 울고 불며 심지어 엄마 손을 깨물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면 어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였어. 게다가 거꾸로 매달려서는 산발인 머리를 치렁치렁 흔들면서 말이야. 결국 내 이야기와 딸의 이야기가 너무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 후 이리저리 알아보니 아파트 시공 중에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야. 당시 추락 사고였다는데 부풀려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부 하나가 추락을 해서 돌아가셨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 동네에선 유명한 이야기였어. 그런 이유로 내게 해결해달라며 서울까지 올라오셨던 거였지. 하지만 난 해결해 줄 수는 없었고 딸이 정 걱정되시면 빨리 이사를 가라는 말씀만 덧붙여 드렸지. 난 많이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미술학원을 다니며 미대를 나왔어. 몸에 도끼 가득한 고3 시절. 처음 미술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소를 가르치시던 K 강사 선생님 작업실에 MT를 가기로 했지. 당시 K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후배셨고 내가 미술학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명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 K 선생님은 워낙에 가난하셨던 분인데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으로 꿈에 그리던 커다란 작업실을 내셨어. 하지만 문제는 공동묘지 앞이었어. 거긴 월세가 정말 쌌거든. 암튼 거기서 10년 가까이 작업하면서 화단에서 천재라는 극존칭까지 받으시던 정열적이신 분이셨는데 불과 30대의 나이에 작업실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당시 우리 학원은 학생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원이었지. 찻길에서 비포장 시골길에 접어든 후 5분가량 들어가면 K 선생님의 작업실이 나왔고 그 주변은 온통 산과 밭이었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 신났었어. 각박한 도시의 고3 생활을 떠나서 즐기는 MT.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하루의 자유였지. 그렇게 나와 1년 후배인 Y양과 심부름을 하기 위해 다시 차에 태운 후 두 선생님들은 술을 잔뜩 산 뒤 나와 Y양에게 들고 들어가라고 전해주시곤 선생님들은 시내의 고기랑 찬거리를 사러 나가셨지. 점점 해는 저물어져 가고 있었고 Y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왠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 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지. 참고로 찻길에서 작업실까진 빠른 도보로 10분 남짓 걸렸고 중간에 집이라고는 폐가
딸랑 한 채가 전부였거든. 근데 그 폐가에 딸린 건물 밖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 옛날 시골집 화장실에 냄새 빠지는 작은 창에서 빨간 두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난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Y에겐 말하지 않았어. 우린 서둘러 복귀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도 돌아오셨어.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과 음식을 먹고 담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 2명씩 짝지어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산 정상에 다녀오는 거였지. 그렇게 내 파트너는 Y양이었어. 산을 오르는 중에도 역시 난 뭔지 모를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이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직감했어. 당시 2월달이라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의 담력 테스트는 좀 시시하게 마무리되었고 대신 신나는 술 파티를 다시 열게 되었어. 그렇게 우린 술을 한 잔, 두 잔 마셔갔고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하니 누군가 귀신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지. 선생님,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귀신 얘기해 주세요. 잠깐 니들끼리 놀고 있어.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치는데 K 선생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원장 선생님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야. 참고로 작업실은 시골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밝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곡물 창고 같았고 문은 높이가 3m에 달하는 빗장 달린 철문이었지. 그 구석에 선생님이 쉬실 수 있게 작은 벽돌로 지은 방이 한 개 있었어. 선생님들이 들어가신 사이에 우리는 신나게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흥을 돋아주기 위함이었을까.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 문, 창문 할 것 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불어온 겨울바람에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 켜놓은 몇 개의 촛불이 꺼져버렸지. 야, 문 안 닫았어? 내 물음에 K라는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은 빗장까지 걸었다고 대답했어. 문을 등지고 있던 난 직접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궜어. 워낙 큰 철 빗장인데다 노까지 약간 쓸어있어 걸어 잠그는데 꽤 많은 힘이 들어갔어. 그 순간 다시 한번 매서운 겨울바람이 내 등 뒤를 스쳤지. 우리 열댓 명은 동시에 할 말을 잃고는 혼자서 열려있는 커다란 철문을 바라보게 되었지. 내가 직접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철문은 절대 소리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거든. 순간 여자애들이 무섭다며 돌고래 비명을 질러댔어. 비명 소리를 듣고 두 분 선생님이 나오셨고 우린 그간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 하지만 그 순간 두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놀라거나 믿지 않는 반응이지만 두 선생님은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당황을 하셨어. 그러더니 넉살 좋은 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더니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시라는 거야. 근데 난 K 선생님의 눈빛이 하염없이 거슬렸어. 그러면서 무언가 눈치를 챈 게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곳은 문제의 철문 쪽이 아니라 선생님 방 옆에 달린 작은 쪽창이었어. 그래서 난 슬그머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리곤 보았지. 바깥쪽에서 그 작은 창문에 다닥다닥 얼굴들을 부대낀 채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는 빨간 눈, 하얀 얼굴의 사람들을 말이야. 그리고는 K 선생님을 다시 보니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 너도 보이는구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원장 선생님과 나는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졌어. 그리곤 원장 선생님이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자신을 방으로 데리고 간 K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더래. 형, 여기 귀신 있어요. 간혹 밤에 작업하고 있을 때 바람이 창문을 마구 때리길래 처음엔 바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저 작은 창문에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마치 열어달라는 듯이. 근데 희한하게 그런 날이 되면 귀신이 보이기 전에 느낌이 탁하니 오거든요. 바로 오늘처럼요. 오늘은 안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눈보라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던 그 유리창의 떨림. 그건 바로 귀신이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내 친구의 이야기야. 내 친구는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를 했었어. 그날은 야간 근무라 막차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승객들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플랫폼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해. 근데 방화방면에 맨 끝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지. 고장인가? 친구는 고장 난 것 같아 상황실에 계신 분께 전화를 드렸대. 저 성준인데요.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요. 어디? 설마 오목교 쪽 맨 마지막? 네. 제가 일단 강제로 닫아볼까요? 아니, 절대 건들지 말고 그냥 와. 그분의 반응이 이상해서 뭐지 싶다가 다시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더래. 내가 잘못 봤나? 친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 그런데 거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 곳인지 직원분이 그 위치를 바로 말한 게 조금 걸렸다고 해. 그리고 한 3달이 지났을 무렵 이번에도 야간 근무라 마지막 정리를 위해 내려갔는데 또 그 마지막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대. 또 고장인가 싶어 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있는데 스크린 도어와 승강장 사이에 떨어질 듯이 올려져 있는 운동화가 보이더래. 나이키 운동화 한 짝. 술 취한 취객이 놔두고 갔나 보다 하며 보고 있는데 마침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더래. 저 성준인데요. 저번에 그 스크린 도어가 또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운동화가 가운데 있어요. 아마 운동화가 끼어서 열려졌나 봐요. 직원에게 보고한 뒤 대수롭지 않게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담당 직원이 황급한 목소리로 말리더라는 거야. 야, 춥지 말고 그냥 둬. 그냥 두고 나 기다려. 그리고 지금부터는 친구가 그때 상황을 얘기해준 그대로 이야기할게. 귀신이라던가 뭐 무서운 물건 따위는 모르겠어.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섭게 나오잖아. 그때 그 운동화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운동화였거든. 어디서나 본 적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신던 사람이 접어서 신었는지 뒤쪽이 접혀있는 그런 운동화였어.
뭘 이런 걸 가지고 직원이 달려오기까지 하나 하는 생각에 혹시 누가 저쪽으로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럼 큰일인데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승강장에 머리를 내밀어서 아래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김이 빠져서 운동화를 주우려고 하는데 그 운동화가 안 움직이는 거야. 처음에는 무슨 본드라도 붙여놓은 줄 알았어. 그때 저쪽에서 직원분이 뛰어오시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 야, 이 씨마! 야, 이 X야! 왜 저러나 싶어서 그분을 보고 있으니 그분이 달려와서 바로 내 뺨을 때리더라.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그리고는 묻는 거야. 너 괜찮냐? 난 아픈 뺨을 붙잡고 왜 때리냐고 물었지.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는 집에 가라. 하길래 일단 집에 왔어. 여기까지 친구의 이야기야. 그리고 다음날 친구가 물어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앉아서 운동화 한쪽을 잡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반대쪽 한쪽을 잡고 있더래. 그분이 잘못하면 쟤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귀신 때문에 넋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뺨을 마구 때렸다고 하더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예전에 스크린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한 여자애가 지하철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유는 남자친구랑 싸워서 홧김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더 섬뜩한 이야기가 많다고 하더래. 나이 드신 분 한 분은 그 문제의 스크린도어 뒤에서 한 여자애가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대. 아저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늦게 내렸어요. 아저씨는 깜짝 놀라 상황실에 핸드폰으로 전화하다가 깨달았지. 스크린도어 뒤에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야. 그걸 깨닫고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해. 그리고 다른 한 분도 신입 때 그 스크린도어가 열려있는 것을 CCTV로 확인했고 고장났나 싶어서 보는데 웬 여자애가 스크린도어 뒤에서 머리만 내밀고 CCTV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대. 놀라서 다시 보니 스크린도어는 닫혀 있었다고. 그리고 한동안은 친구가 소집 해제될 때까지 몇 번이나 봤다고 해. 그 열린 스크린도어를.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신의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 바른 미닫이 문이 있는 일본식 방으로 이불을 깔고 잤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누워있던 난 문득 한밤중에 눈이 떠졌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방 안에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었으니 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도 눈이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지며 방 안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방 안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내 방인데도 뭔가 어색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눈치를 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장난삼아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구멍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았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나는 아직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았기에 멍하니 누워서 구멍의 개수를 세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세어도 평소 뚫려있던 구멍보다 훨씬 많았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 세어보고 있는데 그 순간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난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은 유리로 되어 있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 방 안에서뿐. 혼란스러운 와중에 놀리기라도 하는 것 마냥 또 부욱하며 다른 곳에 구멍이 뚫렸다. 무서워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몸을 움직이기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더 생겼고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5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5개의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반쯤 울고 있었지만 눈을 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 틈 사이로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난 귀신이라고 확정했다. 머리카락은 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나는 기절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정말 거짓말같이 미닫이 문의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내가 뚫은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는데 새 종이가 아닌 오래전에 붙인 것 같은 누런 종이였다. 그렇게 나는 얼른 방을 나서며 문을 다시 닫는데 문 밖 닫혀있던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이 10개가량 붙어 있었다. 우리 집은 3층 빌라 형태로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다. 내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고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다.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건지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열리곤 했다. 거기다 완벽하게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남기고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그날은 겨울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오시는 일이 잦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거실에서 TV를 늦게까지 보다가 내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다. 난 항상 깊은 잠을 못 자고 선잠을 자곤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가위에 눌리곤 했다.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였다. 게다가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도 감겨지지 않아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작은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동자만 가득한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나를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을 텐데 몸은커녕 눈도 안 감기고 그 여자가 계속 기어들어오는 걸 보고만 있었다. 결국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내 침대 위로 올라왔고 그 여자의 검은 눈과 마주치는 순간 기절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고 내 방에는 나 혼자였다. 난 가위에 눌린 거라 생각했다.
일단 안방에 있는 부모님을 보러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데 내 자리 옆에 누군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생기는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국은 없어지는데 방금까지 누가 누워있던 것처럼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 흔적 주변에 긴 머리카락까지 남아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없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난 가족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 집 앞에는 계곡이 있어 여름휴가 보내기엔 딱이었다. 난 부모님의 맞벌이로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3년간 지냈었다. 비록 작은 동네였지만 내 또래인 친구 5명이 있었고 그중 한 친구는 유독 친했었다. 하지만 3년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가끔 명절을 지내러 할머니 집으로 오긴 했지만 그 친구는 그때마다 친구의 큰 집으로 갔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 여름휴가를 온 그날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할머니께 여쭈어 보니 그 친구의 부모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 동네에서는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없겠지만 옛날 생각이 나다 보니 친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골목골목 어릴 적 기억이 뚜렷하진 않지만 추억에 젖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 다다를 무렵 그때였다. 내 시야엔 친구가 보였고 집 앞에서 뭘 하는지 쭈그려 앉아 꽃을 꺾고 있었다. 난 반가운 마음에 놀라지도 않고 친구를 불렀다. 야, 오랜만이야. 나 기억나? 친구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본 친구의 모습은 굉장히 말라 보였다. 어릴 적엔 통통했던 것 같은데 핏기도 없어 보이는 얼굴에 아파 보였다. 기억나.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너 이사 갔다고 하던데? 아직 덜 챙긴 짐이 있어서. 정말? 잘 됐다. 나 여름휴가 왔거든. 너무 반갑다, 진짜. 그렇게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너무 반가웠던 친구였기에 할머니 집에는 친구와 만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조용한 친구로 변했고 주로 내가 이야기하고 친구는 대답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청했고 한참 자는데 친구는 어딘가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였다. 처음에는 잠결이기도 했고 그냥 친구가 화장실 다녀오나 싶었는데 그 행동을 3번 이상 반복을 하기에 이상하다 싶어 친구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몰래 친구의 바지 옆에 달린 단추에다 실을 묶어뒀다. 그러나 친구는 한참 자다가 또 밖을 나가는 것이었다. 난 자는 척을 하다가 실타래가 풀릴 때 일어나 어디 가려고 하나 싶어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자 난 기절할 뻔했다. 친구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무표정하게 자신의 옷에 묶인 실을 계속 당기고 있었다.
그렇게 난 친구의 모습이 너무 소름 돋아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과 함께 그 집으로 다시 왔을 땐 더 깜짝 놀랐다. 그 집은 터만 남은 채로 실타래만 놓여 있었다. 이 일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다. 난 학원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몇 정거장을 지나쳐 버렸다. 동네 길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몇 정거장 안 갔는데도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실존하는 곳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낯선 느낌의 그곳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까지 느껴지는 곳이었다. 주변 건물들이나 지나가는 자동차, 심지어 그곳의 공기마저도 내게는 낯설게 느껴졌고 그것은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 뒤 늦어진 밤 일단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정거장에서 기다렸다.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먼저 탔고 내 차례가 왔지만 택시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아 그냥 걸어갈까 싶어서 가려는데 그때 모범 택시 한 대가 왔다. 모범 택시는 비쌌지만 이상한 공포감에 일단 가야겠다 싶었고 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였기에 그냥 타기로 마음먹었다. 모범 택시가 눈앞에 멈추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아이라인을 굉장히 진하게 그린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심지어 뒷좌석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타고 있었다. 합승인가? 그리고는 뒷좌석의 남자가 문을 열어줬다. 귀신 택시야. 네?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린 할머니가 귀신 택시라고 한 것을 똑똑히 들었다. 순간 멍했지만 일단 이 택시는 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는 거 탈게요. 그렇게 탑승을 거절했더니 할머니와 뒷좌석 남성은 한참 나를 노려보고는 갈 길을 갔다. 또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일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택시는 모범 택시가 시체를 실어 나르는 연구차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 친구와 우리 집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고 친구의 집과 집 사이엔 공원이 있어서 항상 공원에서 만나곤 했다. 그날은 친구에게 빌렸던 팔찌를 주기 위해 친구와 만나기로 했고 집에서 한 1분 정도 걸어 나왔을까. 생각해보니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던 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어? 바로 내 자신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문득 집에 할머니만 계신 게 생각이 났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얼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응? 왜 안 갔어? 할머니, 방금 누구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와?
아무도 안 왔는데? 난 가쁜 숨을 고르며 집안을 살폈지만 집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말이다.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야,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응? 뭘 늦어? 아니, 나 나가다가 지갑이 없어져가지고 일단 가서 이야기해줄게. 무슨 말이야? 너 방금 왔다 갔잖아. 너무 어이가 없고 무섭고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 일단 진정하고 친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야, 아까 무슨 말이야? 나를 만나다니? 너 갑자기 왜 그래? 아까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바로 헤어져 놓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근데 너 아까 되게 이상하더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눈은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입꼬리가 찢어질 듯이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팔찌를 주고 바쁜 일 있다며 바로 뒤돌아 뛰어가는데 몸을 꺾으면서 괴상하게 뛰어갔다고. 친구는 섬뜩했지만 워낙 내가 장난을 자주 쳐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한다. 그래서 난 무서움에 친구에게 소리쳤다.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너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자 친구는 더욱더 화를 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증거도 있는데 보여줘? 그러더니 팔찌 하나를 내밀었고 내가 빌려서 오늘 가져다 주려고 했던 그 팔찌였다. 분명 나올 때 챙겼던 내 가방 안에 있던 팔찌는 사라졌고 그 팔찌는 친구에게 있었다. 그 팔찌는 우리 엄마가 그 친구 생일 때 직접 만들었던 팔찌였기에 하나뿐인 팔찌였는데 말이다. 그날은 빗소리가 들리고 그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 전화벨이 울렸고 한밤중에 어떤 개념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하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사람이라기엔 기계적이고 넘나지가 없는 목소리였지만 굉장히 높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는 어디야? 거기는 어디야? 거기는 어디야? 알 수 없는 말에 당황했고 사람이라기엔 고음인데도 불구하고 넘나지가 없을 수가 없다는 이상적인 판단이 세워졌다. 그때부터 소름이 돋았고 누구냐고 되물었지만 대답해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은 계속되었다. 여기는 물 밑. 여기는 물 밑. 저기요? 누구신데요? 물밑이 대체 어디란 거죠? 터미널. 터미널. 그렇게 장난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고 귀에서 전화기를 떼자 한층 커진 목소리로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다.
거기는 어디야? 어디야? 너무 무서웠던 난 대답은커녕 얼른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뭔가 찝찝한 마음에 가기 싫었지만 하필 그날 여동생이 우리 집 근처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 집 앞 버스터미널로 향했고, 버스터미널에는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뭔가 꺼림칙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버스터미널에 가봤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중전화 부스 중에 하나가 비는 것이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사람들 쪽으로 향했고, 공중전화 기계 하나가 통째로 화장실 변기 안에 박혀 있었고, 전화선과 수화기가 좌변기, 그것도 배설물이 정화조로 빠지는 깊은 구멍, 물밑으로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난 어제 통화가 기억이 났다.